항암제를 투여받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빠질 줄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모자엔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나로선 인생이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나빠질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남자에게 그런 모자는 대체 어디서 사는 거죠? 하고 퉁명스럽게 물어보았다. 이틀 후 그 프랭크라는 이름의 사내는 차를 몰고 우리 집에 들러서는 그 모자를 주고 갔다. 프랭크는 마법사 같은 남자였다. 주택에 페인트 칠을 하는 직업을 가진 그의 삶은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었다. 기회가 왔어. 사람들은 그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는 오늘도 일하러 가야 돼 라고 말하는 법이 없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프랭크는 그렇게 말한다. 또 식료품 사러 가야만 돼 라고 하지 않고 식료품을 살 기회가 왔어 라고 말한다. 꼬맹이에게 야구를 가르쳐야만 돼 라고 하지 않고 야구를 가르쳐줄 기회가 왔어 라고 말한다. 그는 그렇게 모든 일을 마지못해 하는 법이 없었다. 즐기면서 한다. 누구나 갖고 있는 모자였지만 프랭크가 준 것이었기에 조금은 다른 힘을 가진 듯했다. 모자는 감청색 타원형에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메시지가 하얗게 박혀 있었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 비록 머리가 빠지고 몸이 약해지고 눈썹이 떨어질지라도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었다. 가발을 쓰는 대신 모자를 쓰는 것으로 질병에 응답하기로 했다. 세상을 향해 삶의 의지를 드러내는 내식의 광고였다. 사람들은 대머리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메시지를 읽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메시지를. 차츰 내 몸도 좋아졌고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자랐어도 나는 모자를 치우지 않았다. 어느 날 암이 생긴 친구가 내가 쓰던 모자에 대해 묻고 그 모자를 원했다. 처음엔 몸의 일부나 다름없는 걸 친구와 나누고 싶지 않았다. 이제 모자는 나에게 아이들이 집착하는 담요나 인형 같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이들이 그것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처럼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 모자는 늘 내 곁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모자를 친구에게 넘겼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자가 가진 마법이 달아날 것 같았다. 친구는 병과 싸워 이기겠다 약속했고 그런 다음 모자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 했다. 얼마 후 암을 이겨낸 친구는 약속을 지키는 대신 다른 환우에게 전하라며 나에게 다시 모자를 돌려보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그 모자를 항암 모자라 불렀다. 지난 1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모자를 썼는지 알 수 없다. 헤아리다가 잊어버렸다. 많은 친구들이 가슴에 종양 진단을 받았다. 모자는 그렇게 여자들의 손을 거쳐갔다. 다시 내 손에 돌아올 때면 모자는 좀 지쳐 보였고 더 낡은 듯했다. 하지만 암을 이겨낸 여자들의 눈은 다시 생기발랄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어느 해 나는 이 모자를 직장 동료이면서 친구인 패트릭에게 주었다. 그는 37의 나이에 암에 걸렸고 자기 어머니에게 모자의 내력에 대해 말하고는 자기가 암 극복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 다짐했다. 패트릭의 어머니는 항암 모자를 만든 회사를 찾아냈다. 그 회사는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모토를 새기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 사람들에게 모자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모자를 박스로 주문했다. 그리고 패트릭의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에게도 그 모자를 선물했다.
그러자 다들 모자를 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패트릭에게 보내왔고 패트릭의 냉장고엔 모자를 쓴 대학 친구와 아이들, 강아지의 사진으로 가득 찼다. 패트릭의 집 앞마당 장식품으로도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모자 사진들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사연은 모자 회사 사람들도 감동시켰고 그들은 중역회의를 열어 직원들에게 도전 과제를 주었다. 마법의 항암 모자, 그 여정을 기리기 위해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마법을 필요로 하는 주변 이웃들에게 그들이 생산한 모자를 선물하게 했고 그렇게 그 모자를 쓰고 있는 175명의 사진을 패트릭에게 보내줬다. 그리고 얼마 후 패트릭의 항암 치료는 끝이 났다. 결과는 좋았다. 다행히도 머리카락은 조금 가늘어졌을 뿐 빠지지는 않았고 패트릭은 모자를 쓸 필요가 없어졌지만 모자를 항상 눈에 잘 띄는 곳에 놓고 매일 바라보았다. 치료를 중단하고 모든 걸 그만 포기하고 싶은 힘든 날. 그런 날에도 모자는 그의 의지를 다잡아 주었다. 그런데 사실 마법은 모자가 부린 것이 아니다. 마법은 모자에 새겨진 메시지에 있었다. 그 메시지가 역경을 이겨내게 했다. 이렇듯 시련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결국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우린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아버지는 눈물이 많은 남자가 아니었다. 42년 동안 지켜봐왔지만 우는 모습은 딱 2번뿐. 한 번은 고모가 돌아가셨을 때였고 한 번은 화를 참지 못하고서 오빠를 집 밖으로 쫓아냈을 때였다. 아빠는 오빠가 현관 근처에 서성거리다 차를 몰고 떠나는 순간 바로 후회하셨다. 몇 주 동안 얼굴을 찌푸리고 있더니 눈물을 글썽거리며 나더러 오빠가 집에 돌아오게끔 대신 설득하라 했었다. 그 시대의 아빠는 남자는 함부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이었다. 아빠에게 있어 삶은 눈물로 호소하기엔 너무 가혹한 것이었다.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경제 위기를 넘겨야 했던 시기.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던 농장은 대공황을 넘기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2주먹을 움켜쥐고 지켜왔던 농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걸 아빠는 지켜보았다. 돈도 부족했고 운도 따르지 않았다. 결국 아빠는 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가족의 생존을 위해 일터로 나가야만 했다. 아빠는 눈물에 관대하지 않았다. 우리가 울면 호통을 쳤다. 뭐 때문에 우는 거야? 자꾸 그러면 내가 진짜 눈물이 뭔지 알려주마. 하지만 그런 호통은 나를 더욱 울릴 뿐이었다.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눈물을 숨기며 자란다. 언젠가 위대한 메이저리거 피트 로즈가 최다 안타 기록을 수립했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는 기자에게 처음으로 울었다고 말했다. 처음이라고? 그는 이미 한 아이의 아빠였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울지 않았다는 얘기일까? 아이에게 우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다. 우는 모습은 우리가 약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울음은 우리가 인간이란 걸 뜻한다. 깊고 충만한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걸까?
일생일대의 농구 경기를 얘기해주고자 내게 전화했던 한 아이의 아빠를 잊을 수 없다. 그때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자신의 눈물을 보았다는 것을 기뻐했다. 그날의 경기엔 아직 고등학생일 뿐이었지만 이미 대스타였던 르브론 제임스가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그가 아니었다. 아빠와 아들은 관중석에 앉아 경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경기 종료 1분이 남았을 때 갑자기 게임이 중단되었다. 클로버리프 고등학교의 코치가 타임아웃을 외쳤을 때 상대팀에게 10점이나 뒤져 있었다. 이미 경기를 뒤집기엔 늦은 상황이었고 관중들은 웅성거렸다. 그때 아들의 아빠는 10번이 새겨진 클로버리프 경기복을 입고 벤치 끝에 앉아있는 작고 마른 선수를 보았다. 벤치에서 일어난 선수는 다리를 절고 있었고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며 그 머리의 한쪽엔 도관이 삽입되어 뇌 척수액을 몸속으로 배출시키고 있었다. 그랬다. 사실 그 선수는 살기 위해 모든 운동을 멀리 해야 했다. 머리에 가해지는 작은 충격도 감당할 수 없었다. 하지만 코치는 아담이라는 그 친구를 게임에 투입할 생각이었다. 그는 아담이 라이벌 학교와의 경기에 꼭 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아담에겐 경기에 뛸 자격이 있었다. 연습 시간에 매일 일찍 오고 가장 나중에 떠나던 선수였다. 바닥 청소도 했었고 물주전자도 날랐으며 농구공도 던졌다. 관중석에 앉은 아빠와 아들은 패스를 받은 아담이 3점 슛 라인 너머에서 슛을 쏘는 걸 지켜보았다. 골은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선수들은 공을 향해 달려들지 않고 코트를 몸으로 막아섰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아담이 다시 한번 공을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12초. 그는 다시 놓쳤고 또 놓쳤다. 10초, 9초.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상대 선수 한 명이 아담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슛을 쏘라는 동작을 취했다. 볼을 뺏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담은 고개를 흔들며 거절했다. 그러자 관중석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아담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화이팅! 아담! 화이팅! 4초가 남았을 때 아담은 다시 공을 던졌다. 허공을 가르던 공이 네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때 버저가 울렸다. 관중들은 열광했다. 양팀 선수들을 응원하러 온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환호와 박수의 갈채를 보냈다. 상대 선수들은 아담과 악수를 하고 그의 등을 두드렸다. 코트 안의 심판들도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경기장 안의 사람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봐요, 정말 끝내주는 슛이었죠? 아들의 아빠는 관중석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떤 경기장에서도 볼 수 없던 최고의 장면이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NBA 최고 스타 중에 한 명 르브론 제임스일지라도 그것을 재현할 수 없었다. 아들의 아빠는 이제껏 어떤 경기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선수를 보았다는 사실에 눈물을 본물처럼 쏟아냈다.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5살 된 아들을 바라보았을 때 아들은 팀이 게임에서 져서 우는 것이냐 물었다. 아빠는 설명할 수 없었다. 대신 웃으며 아들을 꼭 껴안았다. 그날 아이의 아빠가 아들 앞에서 흘린 눈물은 눈물이 아니라 선물이다. 나는 그 소년이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언젠간 아빠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아들 역시 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아이들은 10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누가 아이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아이들은 4년 동안 아버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할 말이 남아있지도 않았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끊임없이 술을 마셨던 사람이다. 하지만 내 친구 제이는 깨진 결혼 서약과 비어가는 은행 잔고에도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었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아빠는 술병을 키우고 있었고 20년을 그렇게 살았다. 남자는 술을 마시지 않을 땐 괜찮은 사람이었다. 마음씨도 따뜻했고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다. 폭력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결국 알코올 중독 때문에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했고 청구서를 지불할 수도 없었다. 결혼 생활은 결국 집이 넘어가며 끝을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제이는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79년 두 사람이 이혼했을 때 아이들은 모두 10대였다. 몇 년이 그렇게 지났다. 아이들의 아빠는 중독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다시 알코올에 빠져들었다. 몇 년은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차츰 그들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만남도 없이 10년이 지났고 전화도 없이 4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해 봄 전화벨이 울렸다. 오하이오의 작은 병원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 가족을 찾았다. 아들은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다. 아버지가 얼마 못 사실 것 같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이는 누군가 주먹으로 명치를 내지르는 듯 가슴이 아팠다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고통과 분노로 지새웠던 나날들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전 남편은 가족도 돈도 없었다. 재혼도 하지 않았다. 손주 6명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다. 제이는 그를 만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병실에 들어가진 않았다. 제이는 재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꾸린 지 오래였다. 20년 동안 그를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등장으로 그가 괴로워하는 걸 원치 않았다. 물론 자신도 괴로움에 휩싸이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싫었다. 병실 바깥에서 그녀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자신이 병원비를 내겠다 했다. 그리고 호스피스에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녀는 거의 매일 아이들과 함께 그를 찾아갔지만 병실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곳만큼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주어진 생의 마지막 시간 동안 모두들 가족으로 다시 모였다. 분노는 사라지고 없었다. 가족들은 지난 일을 이야기하며 즐거웠던 추억만을 돌이키려 애썼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또 실제로 정말 그렇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녀와 아이들은 장례식을 계획하고 조화를 구입했다. 하지만 밤을 새우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은 아버지가 살아보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위엄을 갖추고 돌아가시기를 바랐다. 6월의 어느 날
그렇게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다. 그는 더 이상 알코올 중독으로도 질병으로도 고통받지 않게 되었다. 딸은 직접 지은 시를 낭독했고 다른 가족들은 행복했던 추억들을 나누려 했다. 제이는 조문 온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고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나는 친구에게 물어봤다. 자신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남자를 위해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의 수고를 감당했냐고. 제인의 답은 단순했다. 아이들의 아빠였으니까. 용서와 사랑의 감정을 되찾는 일은 은총이다. 하지만 너무나 힘든 일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제인처럼 용서와 사랑의 감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떤 목사분이 잡지에 쓴 기사가 있었다. 그는 그 기사에서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분노에서 노연하고 싶습니까? 당신이 증오하는 대상이나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분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을 분노의 대상을 위해서도 기원해 줄 수 있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들의 건강, 그들의 부귀, 행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당신은 노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가 말뿐이라 할지라도 그만두지 마십시오. 어쨌든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2주 동안 매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들을 위해 진실로 바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탄과 분노와 증오만 있던 그 자리에 어느새 연민 어린 사랑과 이해가 들어서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해보았다. 그리고 결과는 기적이었다. 때로 사람들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그들을 위해 기꺼이 기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늘 그렇게 한다. 분노와 증오, 원망. 우리가 그것에서 노연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놓아주어야 한다. 친구는 전 남편을 그렇게 용서함으로써 비탄으로 끝난 인생의 첫 경험으로부터 스스로가 노연할 수 있었다. 그렇게 자식들의 남은 인생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결국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 우린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